네, 4월 2일 목요일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4월 1일 매수 사이드카, 4월 2일 매도 사이드카, 정신없는 또 4월 초 시장 이렇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분의 인사이트와 오늘 함께합니다. 어떤 인사이트를 우리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송재경 대표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시죠? 예, 요즘에 트럼프 덕분에 하루 덕분에. 하루 종일 그러니까 딴 생각할 틈이 없게끔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한 달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사실 오래됐잖아요. 네. 작년, 그러니까 4월 생각하면은 작년 4월에도 이제 관세 때문에 우리가 또 한동안 그랬고, 이제는 전쟁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번 전쟁을 보면서 처음에 기대 아닌 기대를 했던 건 언제나 트럼프는 물러서 타코, 일명 타코라는 것과 그리고 올해 중간 선거 있잖아. 뭐 네. 이런 부분을 일말 좀 희망을 걸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개되는 상황들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궁금합니다. 말씀 네. 주신 대로 생각보다 뭐 원래 트럼프가 늘 하지만 매우 뭐랄까 얘기할 때 아주 세게 얘기하죠. 아, 그리고 오늘 10시에 다들 사실 기대는 뭐랄까 좀 마무리 져주는 멘트들을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주로 독점 기사를 많이 냈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마 월요일 날 그냥 우리 물러설 수도 있다라는 첫 번째 기사가 나왔고 요 1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하기 직전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얘기는 세부 일정을 결국은 마무리의 세부 일정을 발표할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요 기대감들이 컸죠. 그러니까 우리 기대가 좀 너무 헛됐던 걸까요? 아무튼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들도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잘 뜯어 보시면은 네. 오늘 한 20여 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면서 쭉 했던 얘기 네. 그 중에 새로운 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뭐 우주 얘기도 하고, 예. 뭐 전쟁에 대한 얘기도 하고 쭉 내가 잘했다. 네네. 특히 지금 이란과의 그러니까 미국 이스라엘 이란과의 그 전쟁에서 최근 며칠간 쏟아냈던 SNS를 통해서 쏟아냈던 내용들의 그 것에서 뭔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했다라고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주다 보니까 그거 외에 조금 더 뭐 언제까지 뭘 마무리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가 안 나오고 뭐 또 뭐 석기 얘기 나오고 석기 시대로 보낸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예, 워딩이 세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큰 맥락으로는 그 전에 했던 얘기들 계속 좀 반복이거든요. 근데 표현 자체가 좀 세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네. 거기서 보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집중했던 것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잘 안 되면 결국 안 되면 이란을 석기 시대로 보낼 건데 내가 발전소를 때리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뭐 이거에 다 이제 집중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란이 가만히 있을까요? 뭐 그럼 난리가 나겠죠. 사실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레드라인이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반면에 그 뒤에도 또 사실은 또 재밌는 뭐랄까 또 희망 섞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주목들을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JD 벤스 부통령을 통해서 이란과 확실히 좀 조건부 협상을 진행할 거다. 근데 왜 JD 벤스가 중요하냐면 그 전에는 위드코프와 그 사위 쿠슈너 이 둘 다 사실 유태계잖아요. 그래서 친 이스라엘적인 행보를 많이 해왔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란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요 그 둘하고 이제 2월달에 마지막 그 뒤통수 두 번째 뒤통수 맞기 전까지도 협상을 했었는데. 결국은 저들과는 얘기해 갖고는 뭐 답이 없겠구나. 그러면 이번 전쟁을 반대했다고 알려져 있는 부통령이 직접 나와서 우리랑 협상을 하자라고 아예 꼭 집어서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이번에 트럼프도 실제로 그걸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실제로 협상이 또 의외로 제 부통령을 통해서 생각보다 빨리 조율이 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그래서 뭐 이제 잘 찾아보겠지만 트럼프가 지금 현재는 시간은 트럼프의 편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가 확실히 뭐랄까요. 지금 오늘 이제 트럼프의 말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았지만 또 시장도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은 이제 그게 잘 늘 적응이 안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적응은 안 되나.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은 전 개인적으로는 거의 이제 산에 등산한다고 생각하면 8, 9부 능선은 이제 다 올라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점은 좀 지나가고 있다. 시장의 반응으로서 그렇게 보시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등산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막 절반 뭐 이렇게 갈 때는 네, 힘있게 네. 가다가 네. 이제 나중에 한 8, 9부 가면은 이제 지치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면은 희망 고문하는 것 같고 짜증도 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좀 뭐랄까 좀 그 상당히 그 포기하는 듯한 반응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이제 시장이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상황을 본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뭐랄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지금 약간은 이제 허풍 허세 이걸 부리기에도 한계 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제 뭐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다른 어떤 전략적인 또 구사일지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의 반응을 또 우리 디멘전 투자자문 송정현 대표님께서는 꼼꼼하게 자료를 갖고 와주시기로 유명해서 이 자료를 보면 많은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처음에 키워드를 던졌던 타코 뭐 이런 부분. 근데 이게 기준이 됐던 게 국채 금리의 급등을 트럼프 정부는 참을 수 없을 거야라는 부분들. 유가가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선거에도 굉장히 치명타일 거야. 뭐 이런 부분들인데 시장 반응들과 뭐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해 볼까요? 말씀 주신 대로 올해 시작을 할 때는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중간 선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번에 상하원 중에 뭐라도 잃게 되면 그 입에 달고 사는 나 탄핵당할 수 있어. 스스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 이란 전쟁까지 일으킨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상황 자체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서는 것, 타코를 하게 되는 가장 큰 것은 주식시장 플러스 채권시장의 붕괴. 작년 4월에 그게 나타났었죠. 사실 한번 우리가 경험을 했었고 4월 2일 날 해방의 날 이후에 주식시장이 하루 이틀 빠질 때는 버텼지만 말씀 주셨던 대로 채권금리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뒤로 물러섰죠.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은 주식과 채권이 둘 중에 하나는 버텨줘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주식이 좋으면 채권이 조금 덜 좋고 주식이 나쁘면 채권이 좋으면서 둘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보통 우리가 60대 40 포트폴리오가 지난 한 40년간 전 세계 주식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황금 비율 같은 그렇죠. 그런 포트폴리오였는데 지금 상장돼 있는 그런 그 소위 ETF도 있습니다. AOR이라는 ETF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과 채권을 섞어서 이제 60대 40을 하는 건데 3월 달에 이게 지난주 금요일까지 숫자긴 하지만 거의 마이너스 6.4%. 화면 자료 좀 공유해 주세요. 예. 네. 요 화면을 열어봐 네. 주시면 네. 첫 번째 이 왼쪽에 이제 이게 월별 소위 60대 40 포트폴리오 ETF의 월간 수익률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확실하게 마이너스가 꽤 깊지요. 이게 마이너스 6.4 정도 되는데 이 얘기는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고 둘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주식은 빠지면은 채권이라도 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채권이 좀 가격이 올라가고 버텨줘야 되는데 채권도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다 빠지니까 우리가 통상 그 얘기하죠. No way out. 도망갈 데가 없는 탈출구가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언제 있었냐면 이 정도 규모는 우리가 2022년도 베어마켓 우리가 읽혔는데 소위 물가와의 전쟁 할 때 기억하시겠지만 금리 인상. 연준이 계속 네. 금리하고 사실은 또 2022년 초에 러우 전쟁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2월부터 시작됐고 그다음에 물가와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그 해에는 전 세계가 다 패닉장이 그러니까 1년 내내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때를 제외하고 지금 가식 첫 한 달짜리로는 굉장히 나쁜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타코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 초부터 뭔가 나는 그냥 나 승리 선언하고 나갈 수 있어라는 분위기가 첫 번째로는 잡혔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미국 사람들은 미국은 자동차에 나라지 않습니까? 즉 자기가 자동차 없으면은 소위 대중교통 갖고 어디를 움직일 수 참 없는 그런 나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휘발유 가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다른 이제 힘 때문에 오프로드 뭐 이런 것 때문에 디젤차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부분 휘발유잖아요. 첫 번째로 해서 휘발유 가격이 통상적으로 갤런당 4달러를 넘었으면 상당히들 뭐랄까요? 심리적인 그런 그 마지노선이라고 해요. 아우.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4달러가 상당히 좀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4달러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뭘 줄여야 된다는 부담감. 소비라든지. 예, 소비를 네. 당장. 왜냐면 네. 일단은 그 기름은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뭐 애라도 데리러 가고 뭐 이런 걸 등하교라도 시키고 할 수 있죠. 필수적이니까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일단은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다. 정말로. 이제 중간 선거 앞두고 이건 최악이죠. 근데 거기에 앞서서 더 심한 것은 경유 가격입니다. 네. 경유 가격은 5.5달러라 2020년도 고점을 거의 이제 넘어서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지나면 아마 넘어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직격탄인데 미국의 생산자 물가에 바로 직격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트럭들은 다 이 경유, 디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디젤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것은 바로 결국은 운송비, 물류에 바로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3월 달 들어갖고 미국의 영세한 물류업자들은 폐업 신청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지금 유가 급등하는 것 상황 자체가 이게 확실하게 트럼프는 우리는 원유 많이 나니까 우리는 상관없어라고 말을 하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은 미국은 그 버퍼가 아예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류세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거긴 그게 없기 때문에 유가 올라가는 거 고스란히 두들겨 맞고 예를 들면 중동산 원유 올라가면데 WTI는 안 올라간다? 그럴 리 없습니다. 결국은 시차를 두고 다 같이 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동산 못 구하면 브렌트 구하러 가고 WTI 구하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으름장을 놓은 대로 정말로 이란을 초전박살을 내서 거기에서 정말로 중동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거의 서로를 공격하는 끝까지 가는 레드라인을 넘게 되면 유가는 정말로 150달러, 200달러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럼 그것이 스스로에게 미국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그러니까 미국 내의의 정제유 가격 급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도 이번에 설마 이걸 모르고 했을까? 몰랐으면 정말로 무책임한 건데 어쨌거나 그 캐비넷이 이런 식으로 유가가 튈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면 정말로 뭐랄까요? 실력이 없는 거고 알고도 했으면 좀 무모한 거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이 정도 수준의 미국 내의 정제유 가격을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건 분명하고 이란도 그걸 알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시장에서 시간은 트럼프의 편이 아니고 오히려 이란의 편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지난주부터 얘기하는 게 2, 3주 내에 마무리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오늘 했던 말도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거의 수입 안 하고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 원유를 사가는 건 어때? 뭐 이런 식의 이런 건 어떤 뭐 그러니까 그렇지만 민심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민들의 민심은 다르다는 거고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오늘 20여 분간 한 얘기들 보면 네. 미국의 반전 여론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원래도 높았는데 지금 최근에 한 2주 사이는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래는 지금 이란을 때렸던 것은 한두 주 내에 끝내고 본인이 다시 뭔가 업적 베네수엘라를 쳤을 때처럼 뭔가 큰 소위 트로피를 들고 들어와서 나 잘했지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수렁에 빠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이 지금 자기한테 이제 이득이 안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좀 판단을 했는데 지금 당장은 뭐랄까요 내부 여론을 좀 달래기 위한 내용들로 많은 그러니까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어쨌건 유가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 트럼프의 달래기는 무용지물이다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결국은 트럼프가 항상 뭐랄까요 탁호를 하게 되는 것은 주가 빠지고 금리 올라가고 이제는 유가 올라가면은 또 탁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세 가지가 다 결국은 물가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걸 느끼면서 지금 이 상황이고 좀 짜증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란이 생각보다 지금 잘 대응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럴만 하죠. 이게 1년도 안 된 사이에 2번이나 뒤통수를 맞았고 실제로 협상하는 와중에 폭탄을 때려버린 거잖아요. 2번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트럼프의 말을 믿어라?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고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을 중간에 놓고 간접적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얼굴을 보고 만나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 저는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이 파키스탄으로 날아간다는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그것은 상당히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쪽에서도 이제 대통령의 말과 또 혁명수비대 쪽의 말이 좀 다른 어떤 그런 분위기도 우리가 감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은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은 저 이번에 깜짝 놀라는 게 한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대체 뭐 때문에 저기 들어가서 절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정권 교체였는지, 핵물질이었는지, 나중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것까지 점점점 목표가 변화해온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분명 됐었던 건 맞는 것 같고 이란은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일관된 얘기를 상당히 해왔었다. 그리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딱 그 스타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제 방송인가에서 보면 그 알파고 그 중동 전문 기자 그분의 얘기가 되게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우리를 따지면 우리는 반만 년 역사를 자랑하는 뭐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 올해가 250년인데 이란은 6,000년 된 나라입니다. 그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아남은 나라죠. 근데 거기가 그러니까 크게 두 민족이 섞여 있는데 페르시아 민족 오리지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가 민족이 뭐가 있냐면 투르크 민족, 돌골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돌골족은 싸움을 엄청 잘하는 원래 이제 유목민으로서 흉노, 돌골, 그다음에 몽골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옛날에 한때 전 세계를 막 뒤흔들었던 그런 그 소위 이제 전사에 그래서 이쪽이 소위 이란 혁명 수비군이 네네. 이쪽의 피를 이어받은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대통령 또 외무부 장관 하는 이런 페르시안 쪽은 상당히 외교에 능한 말로 뭐를 풀어가는 이런 쪽이랍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주된 민족이 섞여 있다라고 그 알파고 중동 전문 기자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당히 재밌다. 그래서 지금 뭐랄까 양쪽에서 양온, 그러니까 강온 이 양면 작전을 오히려 이란이 지금 펼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놓고 본다면 결국은 그들도 결국 협상을 영원히 안 할 게 아니라 저들도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오늘 막 주가 빠지고 뭐 트럼프 저렇게 얘기되니까 정말로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중동이 뭐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마지막이 항상 제일 격렬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확실히 가고 있는 거는 맞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폴란드에서 패트리어트 그 하도 이제 다 써갖고 패트리어트 좀 폴란드에 가 있는 거 좀 우리 쪽으로 다시 돌려줘 중동으로 했더니 폴란드가 노화했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지금 확실히 대략적으로 미국이 생산할 수 있는 미사일을 재고를 거의 다 쓴 것만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좀 패트리어트는 한 해에 한 400기 정도 생산할 수 있고 네. 토마호크는 한 70여 기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쏜 걸 보면 대략 한 2년치 재고 다 쓴 거. 그러면 지금 사실은 물리적으로 뭔가 전쟁을 수행하고 싶어도 미사일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저래로 놓고 보면 약간은 좀 서색긴 얘기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또 하나 보면 이제 뭐 중간 선거도 생각하고 민심을 생각하면 유가, 채권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여기에 더불어서 농민 지지층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파종 시기, 맞습니다. 비료 가격 그 자료 좀 보여주시죠. 예, 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카타르가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급증하게 된 거 좀 옛날로 돌아가면 네. 1940, 50년대인가부터 이 질소 비료라는 게 개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급증해도 그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소위 농산물의 수확량이 급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 질소 비료의
발명입니다. 아. 근데 지금 이것을 대체로 뭘로 많이 만들려면 소위 천연가스를 생산해 낼 때 그 부산물로 나오거든요. 그게 우레아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외에 한두 개 더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이번에 카타르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산을 많이 하는 데인데 1등이 러시아고 네. 2등이 카타르고 이제 나머지 3등이 뭐 사우디 뭐 이렇게 쭉쭉 내려갑니다. 사우디도 있네 생각해보면 같이 보면. 근데 이 지금 여기까지 꽉 막힌 거잖아요. 네네. 근데 하필이면 이때가 파종 시기예요. 북반구에 미국도 그렇지만 인도도 그렇고 좀 난리입니다 지금. 지금 보통 아시겠지만 그 전원주택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미리 밭을 가꾸려면 지금 비료를 뿌려놓고 4월 달 돼서 이제 파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3월 달 내내 지금 다 막혀갖고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여기에 사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가 한 35%전 세계 물량을 공급하는데 2월 말쯤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생산의 10%를 차지하는 비료 공장을 때렸어요. 그래갖고 여기가 또 문을 닫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이 질소 비료 지금 원료가 생산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 근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구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농민들이 뿔딱지가 났다.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고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측에 제가 이제 미국의 농업 경제 심리 지수 이게 그 퍼듀 대학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되는데 아마 내일 이제 3월 달치가 날 텐데 아마 더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해 놓은 게 보면 2022년도에 이 지금 그 질소 비료 원료 가격 급등했을 때 보시면은 농민들의 심리가 매우 안 좋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 원래 안 좋아지고 있는데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농민들은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중국과 싸우면서 안 그래도 대두 못 팔아갖고 1년 장사 작년에 헛쳤는데 올해 어떻게 좀 이제 팔아볼까 싶었는데 아예 이게 파종도 잘 못할 상황 또 내지는 수확량이 확 줄 수 있겠죠. 이게 소위 이제 흉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농민들이 트럼프의 최대 지지층인데 과연 이들이 이걸 계속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중간 선거에 있어서 엄청나게 문제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전체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올라간 것은 전체 국민이 문제지만 지금 이 비료 가격 올라가는 것은 그 경유 가격 올라가는 것도 이슈가 되지만 근본적인 이슈가 돼서 농민들한테 상당히 타격이 될 수 있어서 이것은 트럼프한테 치명적이다. 그래서 또 오래 못 끌고 갈 수밖에 없겠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건 나중에 이게 원래 또 이게 파종이라는 거는 이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걸 놓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 가서는 미국의 농산물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소위 자동차용으로 타고 다니는 에너지 가격이 CPI에 미치는 비용은 전체에서 한 3, 4%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이건 전체에 미치는 가격이 한 18% 정도 됩니다. 이거 훨씬 큽니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농산물 가격이 하반기에 급등하면 트럼프의 중간 선거가 폭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렇게 놓고 보면 트럼프는 빨리 마무리를 어떻게든 지금 지어야 되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 나눈 유가, 중간 선거, 뭐 농민층의 어떤 비료 관련된 뭐 이런 문제들, 채권 여러 가지가 우리가 전쟁 초반부터 요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오래 할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고 이미 전쟁은 5주차인데 처음에 최대 6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도 좀 오고 가는 말들이 괜찮았기 때문에 한 1주 정도 견디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오늘 2, 3주 또 격한 공격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길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제시한 기간 자체가 길어진 거다 보니까 4월 내에는 끝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끝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돈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트럼프도 어쨌든 지금 전쟁을 하는데 이게 돈이 있어야 전쟁을 뭐 군인들도 뭔가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미국 지금 전쟁부가 2천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깜깜무소식이지 않습니까? 의회도 지금 이거는 승인해 주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 첫 번째로 돈이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사일도 없다. 지금 상황은. 지금 막 우리나라에서도 패트리어트 사스 다
사드 다 끌고 갔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바로 붙어 있는 폴란드에 있는 패트리어트까지 갖고 와야 될 정도로 지금 다급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돈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만들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요. 지금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만들면 미국 내에서 수요 감당하는데 3년 걸리고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나 예를 들면 저기 중동에서 패트리어트나 토마호크를 요청을 하면 7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런 데 개인적으로 야 미국의 제조업이 발전이 좀 덜 된 게 그나마 지금은 다행이자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사 이제 긍정적이다. 그래도 4월 안에는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끝난다고 해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위 좀 격한 표현을 쓰자면 이제 들쑤셔 놓고 가만히 있는 길을 피해를 보는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같은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이란 쪽에서는 호르무즈 통행하는 선박에 대해서 뭐 배럴당 1달러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협상이 오고 간다 네네네. 나온다 이런 상황이니까 종전이 된다 해도 호르무즈를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서 해 이건 모르겠어라고 해버리면 이건 우리한테 또 꼭 긍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알아서 해라고 하면 진짜로 재개방은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란도 사실은 뭐 사진 나오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폐허거든요, 거기. 이걸 계속 견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그게 최대 무기니까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결국은 미국을 물러서게 만들 수 있는 최대 무기가 호르무즈 해협이란 게 확인이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러서면 본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방향성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만약에 미국은 빠져나가는데 계속 막고 있다, 그럼 이란이 뭘 위해서 막고 있을까요? 막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 그럼 바로 또 적이 될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레버리지가 미국이 빠지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것이 레버리지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열어야 되고 아까 배럴당 2달러가 네. 요 며칠 사이에 또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더 내려갔어요 많이. 그래서 약간 수에즈 운하 통과하는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략 얘기되는 게 40만 달러. 그러면 원래는 200만 달러, 지금 배럴당 1달러가 200만 달러 얘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VLCC, 베리 라지, 크루드 캐리어, 그러니까 큰 초대형 우주조선 유조선의 보통 200만 배럴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200만 달러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대략 우리나라 돈 60억 정도 되는데 60억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죠, 60억 정도 되죠.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그거는 아니고 이제 처음에 얘기는 그랬다가 지금은 그냥 수에즈 정도로 맞추자. 사실은 물론 국제법 위반이고 당연하긴 한데 말도 안 된다고 보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미국도 말도 안 되는 사실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논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원유를 구해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마도 그 생각보다 빨리 열릴 확률이 높고 그 가격도 뭐 그게 지금 1달러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뭐 한 절반 이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4분의 1 정도 될 텐데.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 정도는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전 세계가 감당할 만하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 유가가 급등한 속도만큼 내려오는 속도도 급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생각보다는 서서히 올 거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다들 생각이 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재고를 쟁겨놔야겠다는 생각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재고를 쌓아가는 시기, 그 다음에 상황이 얼마나 안정되는지 보는 시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서서히 내려오긴 할 텐데 어쨌거나 내려오는 방향성만 잡히면 의외로 적어도 이 금융시장은 생각보다 빨리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토 탈퇴 요 얘기도 나왔어요. 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네. 과거 이제 로마 시대 때부터 이렇게 보면 초강대국은 결국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그 패권을 내려놓게 되는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결국 슈퍼파워인 미국의 패권을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있는 기간 동안 확실히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이 재미있는 뭐랄까 사파 뭐 이런 게 네네. 있어서 네. 제가 갖고 와봤는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나토 사람들 안 쳐다놓고 유럽이죠 다 유럽 사람들 안 쳐다놓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은 내가 시작했는데
야, 이거 마무리는 너희가 해결해. 뭐 이런 얘기거든.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나 그냥 떠날 테니까 난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 중동 국가들이 그렇게 전쟁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만 하자 그랬고 중동 국가들은 다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때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 돈 내 이제. 근데 실제로 그 얘기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BBC 그 중동 그쪽의 소식에 의하면 유럽 중동 국가들한테 전쟁을 계속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란을 좀 더 초토화시키고 싶으면 5조 달러 지금 멈추고 싶으면 2조 달러 내놔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이게 저는 이제 헛다리 짚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중동 국가들이 미국의 최대 큰 손입니다. 우측 차트를 보시면 지금 사우디, 쿠웨이트, UAE 3개국이 2024년까지 미국의 금융자산을 1.1조 달러 이상 갖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하면 아마 뭐 사람들에 따라서 1.5조에서 2조 가까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 소위 페트로 달러 원유 팔아서 달러 생기면 이거 갖고 미국 옛날에 미국 채권 사줬는데 지금은 사실은 주식들 많이 사주는데 이제 과연 계속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중동 국가들의 고민이 본격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놓고 보면 지금 전쟁 있는 와중에 미국 국채가 상당히 좀 많이 지지난주에 보면은 경매 있을 때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입찰 수요도 예. 안 좋았고 예. 거의 4.5 가까이 가기도 그러니까요. 했고요. 네, 10년물. 이제 정말 그래서 지금 미국 달러가 생각보다는 이 정도면 엄청 강세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97에서 100 사이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지나고 나면 환율 시장도 의외로 달러 약세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환율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은 여기서 본인의 힘을 과시하면서 많은 그 전 세계 패권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역으로 이 이후에 미국의 그러한 소위 여긴 다 빚내 갖고 사는 나라인데 빚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은 미국의 우리 국채 투자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장기채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로 미국의 침체가 본격적으로 오겠다. 결국은 둔화가 온다. 그래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 떨어지는 거, 뭐 그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지금 최근 들어서는 기간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도 우리 투자자분들, 주식 말고 채권 투자하는 분들도 꼭씩 한번 염두에 둘 그러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을 계속해서 뒤흔들고 있는 이 지정학적인 부분들 이슈. 송재경 대표님의 의견 살펴봤고 다음 이제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고 싶은데 바로 사모신용입니다. 사실 이 전쟁 이슈에 묻혀서 그렇지 사모신용도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에 좀 부담을 특히 미국 시장에서부터 부담을 좀 주고 있었거든요. 영국 중앙은행에서 이제 최근 아주 최신으로 분석한 걸 보면 이란 전쟁, 사모신용 위기, AI 버블 붕괴 요 촉발 우려가 그러니까 리스크가 동시에 있다라고 분석을 아주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자로 지금 나온 분석인데 그러니까 이란 전쟁 다음으로 사모신용이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좀 특징적이에요. 그 정도로 요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좀 위기로 리스크로 보고 있어야 됩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사모 신용 부분발 소위 그러니까 신용 경색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쨌거나 좀 그러니까 크레딧 스프레드가 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확실히 좀 부실 자산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중동 이슈 때문이라도 좀 더 악영향을 받으면 좀 더 늘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데 네. 다들 걱정하는 것이 이제 좀 최근 들어서는 뭐랄까요 시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게 이것이 우리가 2008년에 봤던 글로벌 금융위기 네. 그때는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쵸. 요걸로 시작됐던 건데 이것이 지금은 3호 이 신용 대출의 부실화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겪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분명 이 분야 3호 대출 분야가 좀 문제의 소지는 있으나 그것이 정말로 2008년에 우리가 겪었던 그 시스템 리스크 위험 이쪽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거의 없다. 예, 이제 이것이 결론입니다. 근데 네. 첫 번째로 왜 문제가 됐냐? 왜냐하면 2008년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다 제로금리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랄까 고금리에 대한 수요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이야 조금은 금리가 올라갔지만 옛날로 한 2020년 코로나 이전으로 가보면은 은행 예금 막 하면은 뭐 1%도 안 주고 뭐 이럴 때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벌써 몇 년 지났다고 이제 다 까먹으셨을 텐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고금리를 찾아갔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정확한 대응이 될 수 있었던 게 이 3호 신용 대출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시장이 엄청 이제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돈이 많이 몰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몰리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아무래도 대출을 해줄 때 그전엔 깐깐하게 하다가 경쟁을 해보면 아무래도 소위 돈 빌려가는 사람이 갑이 돼버리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 돈이 모자랄 때는 돈 빌려주는 사람이 갑인데 돈이 흥청망청 되면은 돈 빌려가는 사람이 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투자가 상대적으로 뭐랄까요 좀 방만하게 됐다. 그래서 보시면 3월 대출의 회계 처리 그래서 에비타 계산할 때 뭐 차 떼고 포 떼고 해갖고 에비타를 막 부풀려 갖고 투자를 하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회사들이 데트 투 에비타 부채 대비 에비타라는 거. 에비타라는 것은 영업이익에 그 뒤에 감가상각하고 이자 비용을 다 더한 거. 그게 이제 소위 이제 보통 소위 감가상각정 이자 비용 지출 전 영업이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게 네네, 어려운데 네. 이게 이제 이 분야에서 많이 쓰는 지표입니다. 네. 이제 데트 에비타를 몇 배까지 용인해 줄 거냐 네.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 에비타를 너무 후하게 쳐주다 보니까 지금 너무 이제 뭐랄까요 좀 생각보다 비싸게 이제 돈을 빌려주기 됐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거를 여기에서 계산한 건데요.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름대로 그 계산한 것들을 이제 본인들이 UBS에서 계산한 걸 여기에 다시 그려놓은 건데 보시면 원래는 지금 보면 레버리지 론 같은 거는 원래 지금 4.6배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5.9배야.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다이렉트 랜딩, 그러니까 직접 대출 이쪽에 보시면 5배 정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7배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원래 보통 지금 내가 돈을 그러니까 빌려줄 때 내가 충분한 담보가 있어. 네. 라고 생각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위 에쿼티라고 하죠. 자본 비중이 원래 이 정도면 그래도 한 4.5배 정도면 혹시라도 망가져도 난 다 돌려받을 수 있어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것이 4.5배가 아니라 5배, 6배가 넘어가 있으면 이 위에 분모가 대출자가 담보할 수 있는 분야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실제로 내가 100%를 못 돌려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우측에 보면 PIK라는 얘기를 최근에 이제 많이들 하시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Payment in Kind. 말이 좀 그런데 뭐냐면 대출을 원래 이자는 당연히 현금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금으로 못 받을 상황이 됐을 때 현금 대신에 현물로 받는 거. 이제 상대방이 현금 줄 수 없는 상황을 어려워지는 거. 근데 실제로 보면 거기서 가서 실제로 정말로 옛날에 혹시 기억하시면 정담포나 이런 데서는 뭐 물건 맡겼다 안 되면 그 물건을 그냥 뺏어가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느냐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실제로는 부채를 더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채 증서를 다시 가져오는 거. 아. 그거를 이제 현물로 받는 이자라고 이제 표현을 네. 보통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2022년에 한 2.8% 됐는데 지금은 한 4.6%까지 늘었다. 이 하늘색은 뭐냐면 애초에 그런 식으로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나는 현물 이자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원래대로 갔으니까 큰 이슈가 안 되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 2.8에서 4.6까지 갔으니까 꽤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 이것이 상황이 좀 더 경기가 둔화되거나 시장에 돈이 마르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결국은 정말로 시장이 큰 문제가 될 것까지 연결이 될 거냐. 그럴 가능성은 지금 좀 낮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은 되게 큰일 날 것 같은데. 예, 가장 큰 이유는 절대 네. 규모가 얼마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 근데 이게 규모 뭐 적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이쪽이 1.7조 달러거든요. 꽤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때 문제가 됐을 때 규모가 얼마 정도 됐느냐를 보시면 이극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요 네. 차트에 보시면 지금 서브프라임 자체가 한 1.2조 달러 정도 됐었고요. 2008년도에. 그걸 베이스로 CDO라고 해갖고 채권을 쪼개갖고 여러 개를 뒤섞어서 파는 거. 그거 자체가 한 2조 달러 됐고 요걸 베이스로 해갖고 뭐랄까 레버리지를 좀 더 일으킨 것이 한 5조 달러 됐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CDS 요즘 많이 들었잖아요. CDS. 프리미엄. 예, 네. 그러니까 뭔가 부도 위험. 부도가 나면은 대신 갚아줄 거에 네. 관련 스프레드 거래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 서프라임과 관련된 요 앞에 합성에 대해서 소위 레버리지가 걸리는 것이 62조 달러까지 걸렸거든요. 이건 아예 담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게 그러니까 아마 혹시 그 빅쇼트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네. 그 마이클 버리. 아마 이번 주말에 좀 하신 분들은 한번 다시 정독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냐면 당시에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거기 보면 닌자라는 대출이 나와요. 닌자. NINJ. 이게 뭐냐면 노 인컴 노 잡. 수입이 없고 예, 그러니까 직업 소득도 없고. 없고 직업도 없는 네. 사람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당일 대출을 해줄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이 됐었다는 거죠. 닌자였네요. 예, 그게 이제 닌자 대출이라는 네. 건데 그런 것들이 몰려갖고 이러한 레버리지가 20배, 40배 걸리는 그것이 62조 달러까지 됐거든요. 62조 달러가 감이 좀 잘 없지 않습니까? 당시 2008년도, 2007년도 미국 명목 GDP의 4.5배나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1.7조 달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지금 현재 올해 예상되는 미국 명목 GDP의 5%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 분야가 좀 걱정이 되는 것만은 분명하고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데 좀 빌려줬다가 AI 때문에 쟤네들 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 때문에 문제에 이끌어서 정말 그쪽에 부실이 나서 부도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이것이 레버리지가 엄청 걸리고 담보가 없는 상황까지 가서 문제가 될 정도의 규모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은 지금 전혀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요즘에 그 얘기도 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매일매일 무조건 환매가 오면 바로바로 갚아줬어야 됐지만 지금은 환매 제한도 할 수 있잖아요. 사무대출은 최대 5%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정적이 있고 규모도 그때에 비하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 분야에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전체가 당시처럼 전 세계를 폭망시킬 정도로 연결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적어도 지금 그러한 그 연결고리가 보이지는 않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 나눈 대표님의 뷰는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이제 이유로 인해서 물론 지금은 굉장히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지만 4월 안에 전쟁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고 뭐 시장에 이제 수면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사모 신용도 시스템 리스크로 갈 위기가 아니라면 근데 지금 보면은 시장은 충격을 받는데 영업이익 추정이라든지 특히 반도체주 중심으로 이거는 변함없거나 혹은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시장 충격받을 때 오히려 PER이 음. 좀 매력 있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관점으로는 어떻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네. 지금은 그래서 이것이 시장의 우려대로 장기화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대로 4월 내에 한두 주 내에 마무리가 지금 잘 돼준다면 그렇다면 기존에 가는 원래 그 이익 지금 그 벌어들이는 것은 전혀 크게 타격받지 않을 거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거고 대전제는 이것이 몇 개월 가고 유가도 그것 때문에 막 130불, 150불이 평균 돼 갖고 몇 달 간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있지만 그건 글로벌 경기 침체입니다. 그건 정말 침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어난다면 그건 글로벌 경기 침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미국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다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다들 뻔히 보고 있는데 항상 알지만 모두가 예측하면은 그 방식은 안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대응들을 하니까. 그래서 다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다들 조바심도 내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트럼프한테 엄청난 압력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도 트럼프가 지금 자꾸 2, 3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말씀 주신 대로 변동성이 워낙 크고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여전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8, 9분 능선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현실적으로 시간은 트럼프의 편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시장의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이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잖아요. 네. 정말 금리에 의해서 이제 시장은 좌우가 많이 되는데 물가가 오를 것 당분간 오를 수밖에 없는 건 불보듯 뻔하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정말 이거야말로 좀
지금으로서는 경로가 좀 보이는 상황 아니에요? 그럼 금리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을 좀 압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가능성은 어때요? 말씀 주신 대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유가가 오래 가야지 그것이 이제 정말로 전이가 좀 심하게 된다 보셔야 될 것 같고,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소위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물가발이냐 아니면 소위 이제 쟤네들이 갚을 수 있어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기간 프리미엄 때문에 올라가는 거냐, 두 개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지금 상황은 아마 미국의 아마 그 소위 그 1년, 3년, 5년짜리 그 소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예상되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인플레이션은 아직은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여전히 지금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간다. 기간 프리미엄은 딴 게 아니라, 야, 너희 이래갖고 오이 지금 올해 40조 달러는 지금 미국 넘어갈 것 같잖아요. 갚을 수 있겠어? 근데 이거는 미국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영국, 이탈리아, 일어나는 게 일본, 뭐 이런 데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분명 리스크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그러니까 충격, 좀 그 외생적인 충격에 가까운 이런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그거는 나라별로 그 영향은 상당히 좀 다를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것이 갑자기 모든 나라가 정부 부채가 부도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정부는 최악의 경우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국채가 소위 말하는 무위험 자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분명 국채발 위험성, 그거는 이 중동발 그런 위험 이전에도 늘 논의가 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요것이 지나고 나면 어쨌든 소위 고금리에 대한 두려움은 있겠으나 그것 자체가 시장을 폭망시킬 정도로의 큰 변동성을 가져갈 가능성은 의외로 좀 낮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변동성이란 얘기를 최근 몇 달 동안 너무나 국내 시장에서 진짜 자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말은 막 이렇게 세게 네, 막 네. 하고 있지만 네. 진짜 소화불량 걸리기 딱 좋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사실 과할 때 그걸 지나고 어제같이 오르는 장에서는 그렇게 공포가 왔을 때 샀어야 됐어. 이런 생각이 확 들고 오늘 같은 장에서는 역시 안 사길 잘했어. 혹은 아직은 아닌가 보다. 이거 너무 오래 갈 것 같다라는 공포가 또 엄습을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루하루 이런 국면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관리, 뭐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계좌도 그렇고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좀 관리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얘기를 아마 제가 방송 시간으로 진짜 몇 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일단 배 아픈 거를 잘 관리해야 된다. 배 아픈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게 인간의 본성이긴 한데 이게 남이 부자 되는 거를 보면서 배가 아파하면은 급하게 쫓아가다 보면 레버리지까지 막 무리해서 투자하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2월 달에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전쟁 나고 하루 이틀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빠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들고 보시면 이게 확실히 레버리지 투자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일정 부분의 현금 비중을 늘 가져가셔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목표하는 게 100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 상대방이 2배 나면 나는 한 80%만 쫓아가겠다. 80만 쫓아간다. 또 70만 쫓아간다. 그리고 만족한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이러한 변동성이 났을 때 현금 비중이 나를 지켜주거든요. 왜냐면 그때 내가 또 뭐랄까 마음에 그래도 안도감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사실 조금씩 소위 물타기 이런 표현이지만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레버리지까지 채워서 꽉꽉 채웠던 분들은 아마 손해보고 일단 레버리지 치웠을 거고요. 겨우겨우 또 지금 끌고 가고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일단은 좀 배 아픈 거를 좀 잘 관리하시면서, 배 아픈 마음을 잘 관리하시면서 항상 그러니까 내가 딱 어떤 시장이든 뭐든 뭘 볼 때 거기에서 한 7할이나 8할만 쫓아간다는 심정으로 가시고, 좀 제발 마지막으로는 빨리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길게 안전하게 부자 되시려고 해야, 그래야 좀 뭐랄까 정신 건강도 지키고 그래야 좀 소화불량도 덜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인사이트는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님의 인사이트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